목종의 가계도. 자, 먼저 제 예상으로는 첫 1화에서는 목종이 왕위에 있을 때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고 김치향이 전행을 부리는 시점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2화, 길면 4화까지 해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고 현종이 즉위하는 스토리가 전개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목종과 현종, 그리고 천추태후의 가계도부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꼬일 대로 꼬여 있어서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운데 이걸 이해하면 드라마가 훨씬 재밌으실 테니까요. 한번 이 설명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고려 제7대 왕 목종은 고려 제5대 왕 경종의 아들입니다. 근데 왜 5대 왕의 아들인데 6대 왕이 아니라 7대 왕이냐고요? 5대 왕 경종이 죽을 때 이 목종이 고작 1살밖에 안 됐거든요. 경종에겐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갓 돌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경종 입장에서 이미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아직 말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에게 왕위를 넘겨주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겠죠. 따라서 경종은 대안을 찾는데요. 그렇게 선택된 대안이 바로 왕치란 자였습니다. 왕치는 경종의 사촌이자 처남이자 매제였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자, 여기서부턴 복잡하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고려 초기에 고려 왕실엔 종례혼, 다르게 말해 근친혼이 횡행했어요. 태조 왕건은 왕가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핏줄끼리 결혼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같은 왕씨끼리 결혼을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생각을 해낸 게 종례혼으로 자식을 낳을 경우 딸은 아빠 성이 아니라 엄마 성을 따르게 했어요. 왕건이 부인만 29명이었으니까 딸들은 성이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나름 구별을 하려 했던 거죠. 근데 태조 왕건이 죽고 그의 장남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가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차남이 이어받았는데 그도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삼남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려 제4대 왕 광종인데요. 이 광종은 그래도 오래 삽니다. 26년 제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광종은 자기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겠죠. 그게 바로 고려 제5대 왕 경종인데요. 자, 그럼 경종은 태조 왕건의 손자이죠. 근데 이 경종에겐 왕비가 4명 있었는데 이들은 전부 태조 왕건의 손녀였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이 4명의 부인들은 경종의 사촌 누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또 2명은 자매예요. 바로 헌혜왕후와 헌정왕후, 이 둘이 자매였는데요. 2명 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계도에서 나머지 부인들 지우고 이 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 둘에겐 오빠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고려 제6대 왕 성종입니다. 근데 나중에 성종이 죽고 그 다음 왕위에 오른 자가 헌혜왕후의 아들이에요. 바로 목종이죠. 이 목종이 고려 거란전쟁 1화 시작할 때 왕으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8대 왕은 헌정왕후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고려 거란전쟁의 주인공 현종인데요. 근데 또 이 현종은 경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겁나 복잡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풀어나가 볼게요. 목종 즉위. 일단 다시 5대 왕 경종으로 돌아와서 경종이 죽을 때 경종에겐 아들 왕송이 있었는데 얘가 아직 1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왕위를 물려주기 불안하니까 대안으로 사촌이자 처남이자 매제인 왕치에게 물려주거든요. 왜 사촌이자 처남이자 매제냐? 일단 경종이랑 2 부인이 사촌지간이라 했잖아요. 그니까 왕치도 2 부인의 오빠니까 경종이랑 사촌지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부인의 남자 형제를 뭐라 부르죠? 처남이라 부르죠. 자, 사촌의 처남까지 됐습니다.
근데 매제는 또 뭐냐? 경종의 여동생이 왕치랑 결혼합니다. 여동생 남편이니까 매제죠. 그래서 왕치는 경종의 사촌이자 처남이자 매제가 되는 겁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죠?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고려 왕실의 근친혼이 하도 많아서 경종이랑 왕치는 뭐가 많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경종이 그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왕치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려 제6대 왕 성종입니다. 근데 성종은 굉장히 인자한 왕이었어요. 앞서 고려 3, 4대 왕 정종이랑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숙청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 사촌들도 막 역모로 엮어서 죽이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성종은 유학을 좋아해서일까요? 굉장히 인자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준 5대왕 경종 있잖아요. 경종 아들이 1살밖에 안 돼서 얘한테 못 물려줬다고 했죠. 얘가 이름이 왕송인데 이 왕송이 10살이 되니까 성종은 왕송을 사실상 후계자로 선포합니다. 이때 성종이 29살이었거든요. 아들을 낳으려면 충분히 낳을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근데 조카인 왕송을 후계로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여기서 성종의 인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후로 의도한 건지 우연인진 몰라도 성종이 아들 없이 죽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들을 낳았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성종에겐 딸만 2명 있었어요. 아들이 없는 상태로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왕위는 후계로 선포했던 왕송한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송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고려 제7대 왕 목종입니다. 이 목종이 아까 말했듯 고려 거란전쟁 시작할 때 왕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추태후. 자, 근데 고려사에서 목종은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의 어머니 천추태후한테 완전히 묻혀버렸거든요. 잠깐 가계도를 다시 펼쳐서 아까 이 목종의 엄마가 5대왕 경종의 부인 헌해왕후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왕비였는데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왕태후가 됐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가 죽자 헌해왕태후라는 시호를 붙여줘요. 그래서 원래는 이 여인을 헌해왕후 또는 헌해왕태후라고 부르는데 이 여인이 왕태후 시절에 주로 살았던 곳 관저가 천추전이라는 데였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이분을 천추태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복잡하다. 이제 가계도랑 이름 정리 끝났어요. 자, 그럼 이 천추태후가 왜 유명하냐? 드라마 때문이 아니고요. 고려 목종이 즉위했을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지금이야 만으로 18살 때 성인이 된다고 하지만 고려는 15살만 돼도 관례식을 치르고 성인이라 했어요. 그니까 목종은 성인인 상태로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천추태후가 섭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기록이 자세히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는데 추측하기론 아마 천추태후가 권력욕도 있었고 또 목종이 효자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천추태후 하면 드라마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선 막 천추태후가 고려의 부흥을 꿈꾼 위대한 여걸로 묘사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완전 개구라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럼 실제 천추태후는 어떤 사람이었냐? 천추태후의 업적으로는 일단 불교 중흥이 있어요.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권한이 꽤 셌는데 바로 앞에 왕이었던 성종이 유학을 장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힘을 좀 누르고 유학을 키웠어요. 불교는 종교적으로 냅두고 나라를 운영하는 건 유학을 따르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추태후는 이때 약해진 불교의 힘을 다시 키우려 했습니다. 보통 딱 여기까지 봐요. 천추태후가 아무리 섭정으로 있었다곤 하지만 목종 시대의 업적이 전부 천추태후의 업적이라 보진 않고요.
천추태후는 불교 중흥 쪽에만 힘을 좀 썼고 나머지는 목종이 한 거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목종의 업적. 자, 그럼 목종이 이룬 업적으로는 뭐가 있냐? 일단 국가 체제도 좀 정비하고 인재도 등용하고 민생도 살피고 신하들한테도 잘 대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다들 하는 거니까요. 그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문제없이 잘 했다 정도가 있고요. 중요한 건 외교랑 국방정책 이 두 가지입니다. 목종 시기에 거란이 송나라를 쳐들어가서 거의 개박살 낼 뻔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자 송나라는 이러다 나라 다 먹힐 순 없으니 급하게 거란에 협상을 제안하는데요. 이때 송나라는 매년 거란에 은 10만 냥이랑 비단 20만 피를 조공으로 바치기로 약속해요. 이 약속을 한 장소가 전현이란데고 송나라 입장에선 굴욕적인 조약이라 해서 이걸 전현의 맹약이라 부르는데요. 여튼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거란의 힘이 만만치 않다는 걸 고려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전처럼 거란에 깝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목종은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칩니다. 양쪽 다 잘해줘요. 이거랑 그렇다고 해서 거란의 힘이 이렇게 센데 그냥 거란이 안 쳐들어올 거라 굳게 믿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성을 쌓고 성을 보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이때 한 공사들이 나중에 2, 3차 고려 거란 전쟁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중립 외교랑 북쪽의 방어력, 북방 강화 이렇게 두 가지를 목종의 주요 업적으로 봅니다. 이거 말고 목종의 다른 유명한 업적으로는 개정전식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전쟁과는 상관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후의 연인 김치양. 자, 그럼 재미없는 업적 얘기 끝났으니 재밌는 반란 얘기로 돌아와야겠죠? 먼저 천추태후 얘기부터 잠깐 하고 갑시다. 천추태후가 5대왕 경종의 부인이라 했잖아요. 근데 경종이 죽고 천추태후의 오빠인 성종이 왕위에 올랐죠. 성종의 재위 기간이 16년이었단 말이에요. 이 1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과부가 된 천추태후가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김치양. 기록에 따르면 김치양이 승려를 사칭했다고 합니다. 천추태후의 집안 자체가 불교 쪽이랑 친하기도 하고 또 김치양이 천추태후랑 외가 쪽 친척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승려를 사칭하면서 궁궐에 드나들다가 자연스럽게 둘이 친해져서 썸을 타고 연애를 시작하는데 이게 성종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러자 성종은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한 다음 김치양을 유배 보내버리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고려가 조선에 비해서 여성이 재혼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됐다곤 해도 천추태후는 과거의 왕비였잖아요. 게다가 왕의 아들까지 낳은 사람인데 심지어 성종은 그 아이를 후계로 선언까지 한 상황에 엄일한 자가 남자친구를 사귀어버리면 나중에 얘가 왕위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천추태후가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나서면 이 남친은 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왕의 아버지가 과거의 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를 추존해서 존호를 올려주는데 족보상으로라도 김씨 왕이 탄생하는 거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성종이 김치양을 유배 보내버리는데 문제는 성종이 죽고 목종이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천추태후가 섭정하죠. 그니까 천추태후는 곧장 김치양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여서 무려 정이품 상서우복야 판삼사라는 벼슬을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행정부 장관이자 재정부 차관입니다. 행정과 재정을 장악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래서 천추태후랑 김치양의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지 목종 시대의 업적이 어디까지가 목종 개인의 업적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 겁니다.
이 김치양의 관직이 그냥 명예직이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정을 장악하려 했는지 이게 애매해요. 천추태후가 아무런 힘도 없었으면 얘를 어떻게 이런 관직에 올렸을까요? 근데 또 목종이 힘이 없었다기엔 목종이 나름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거나 군사를 움직이려 했던 정황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리를 할 때 목종 시대의 업적은 목종이 한 거고 업적과 별개로 천추태후는 섭정이라는 권한을 사용해 불교를 중흥하고 김치양을 관직에 올렸으며 김치양은 천추태후를 등에 업고서 마구 권세와 사치를 부렸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김치양이 막 전횡을 부리려 했던 정황도 있고 죄 없는 신하를 반대파라는 이유만으로 모함도 하고 뇌물수수를 해서 끌어모은 돈으로 무려 300칸짜리 대저택도 짓고 이 집을 지을 때 백성들을 돈도 안 주고 맘대로 부려먹기도 하고 이런 막 되먹은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게 높은 벼슬까지 주고 그를 옹호까지 한 천추태후를 좋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천추태후와 김치양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얘는 김시성을 가진 아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얘를 왕위에 올리려고 해요. 역성혁명을 꾀했단 거죠. 이 부분에서 천추태후는 글러먹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상한 점은 목종은 이걸 알면서도 자기 엄마를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목종이 효자였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정설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입니다. 목종 시대의 모든 업적이 전부 천추태후의 업적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의견도 존재해요. 단지 마지막에 조금 욕심을 부리려던 것 뿐이라고 말이죠. 그럼 목종은 뭐 했냐? 그냥 논 거죠 뭐. 근데 김치양의 전행이나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했던 행위나 이런 것들로 보아 제 생각에 천추태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태후의 꿈. 어쨌든 천추태후와 김치양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자 김치양은 안 그래도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고 있으면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는 속셈이죠. 아니 근데 얘는 김시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앞서 고려 초기엔 종래혼이 횡행했다 했죠. 그러다 보니 천추태후도 태조 왕건의 손녀였어요. 그러니 엄밀히 말해서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아들은 태조 왕건의 증손주인 거죠. 그러니까 왕시성을 가진 남자아이를 전부 없애면 결국 왕시성을 갖지 않았더라도 왕건의 핏줄 중에서 다음 왕을 세우려 할 텐데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아들은 성은 김씨지만 어쨌든 왕건의 핏줄을 받았고 게다가 현 왕인 목종의 동생이기까지 하니 명분상 얘를 왕위에 올리기 딱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러려면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목종이 아들을 낳지 않을 것. 목종한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끝이죠 뭐. 근데 신기하게도 이건 목종이 알아서 충족을 해줘요. 왜냐면 목종이 남자를 좋아했거든요. 양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일단 목종은 여자랑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를 좋아했던 건 확실합니다. 근데 확률상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진의 아들을 다음 왕으로 올리려고 했던 건 목종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선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걸 알고 자기네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한 거 아닐까요? 목종도 천추태후의 아들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녀가 설마 목종을 죽이고 김치양이랑 낳은 애를 왕위에 올리기까지 하려 했을까요? 그래서 확률상 목종은 양성애자보다는 동성애자였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충족했죠. 목종에게 아들이 없을 것.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왕시성을 가진 어린 남자아이가 없을 것. 앞서 태조 왕건은 부인이 29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목종 시절에 남아있는 왕시성을 가진 아이는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앞서 고려 제2대 왕인 혜종 시절에 그의 두 동생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거라는 추측이 있어요.
고려 제2, 3, 4대 왕인 혜종, 정종, 그리고 광종은 전부 태조 왕건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근데 정종이랑 광종이 둘이서 짜고 혜종을 죽인 다음에 정종이 먼저 왕위에 올랐는데 얘도 고작 4년 만에 죽는 바람에 뒤이어 광종이 왕위에 올랐단 건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고려의 성장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면 정종, 광종 이 둘은 자기네가 반란으로 왕위에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 누군가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고려는 처음 건국할 때부터 호족 세력의 힘을 많이 빌려서 아직 왕권이 약하고 지방 호족의 힘이 엄청 강했어요. 사실상 호족의 연합국가처럼 보일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정종, 광종 시기에 특히 광종 때 왕권 강화를 하려고 대대적인 수청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막 자기 배다른 형제들도 역모로 엮어서 죽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핏줄이 씨가 말랐는데 자, 목종 때 왕씨성을 가진 남자아이가 셋 있다 했죠. 근데 이 중 2명은 이미 광종 때 역모로 처형된 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역적의 아들이니까 이 둘은 나가리죠. 자, 그럼 1명 남았습니다.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얘만 없애면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가 누구냐? 바로 고려 거란 전쟁의 주인공 현종 왕순입니다. 현종의 탄생. 자, 근데 얘는 지금껏 어딨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냐? 저번에 목종 가계도 얘기할 때 고려 7대 왕 목종의 아버지가 5대 왕 경종이라 했잖아요. 경종이 죽을 때 아들이 너무 어렸어서 사촌이자 처남이자 매제인 성종에게 왕위를 넘겨줬다가 성종이 나중에 다시 경종의 아들인 목종한테 넘겨준 거라고요. 근데 이때 설명하면서 경종의 부인이자 성종의 누이가 둘 있다 했죠. 헌해왕후랑 헌정왕후 이렇게 2명이요. 이 중에 헌해왕후의 아들이 목종이 되고 헌해왕후는 천추태후가 됐어요. 근데 헌정왕후에게서도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아니 잠깐만 5대 왕 경종한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면서요. 근데 얘가 너무 어려서 성종한테 넘어갔다가 성종이 다시 돌려준 게 목종이라 했잖아요. 그럼 헌정왕후는 경종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경종이 죽은 다음에 헌정왕후가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었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누구냐? 바로 헌정왕후의 삼촌이자 태조 왕건의 아들 왕욱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헌정왕후는 약 30살, 왕욱은 약 50살쯤 됐다고 해요. 둘은 삼촌, 조카 사이였고요. 하지만 둘이 연애를 해서 아이가 태어나니 그게 바로 훗날 고려 8대 왕 현종이 되는 왕순이란 녀석입니다. 그니까 이 가계도가 사실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어질어질하죠. 경종이 죽고 성종이 왕위에 올라 있을 때 과부가 된 헌정왕후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삼촌이랑 연애를 합니다. 이때 이 왕욱의 부인이 살아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살아있었으면 불륜이죠. 어쨌든 둘이 연애를 합니다. 헌정왕후는 왕욱의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거렸고 어느 날 헌정왕후가 임신을 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헌정왕후는 왕비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 죽었어도 왕비의 재간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둘은 삼촌과 조카 사이이기도 해요. 뭐 그래, 종래혼이 성행했으니 이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왕욱의 불륜까지 겹치면은 와, 이게 지금 몇 개가 걸린 겁니까? 이 둘이 연애를 한다는 게 아무리 고려가 여성의 재가를 문제 삼지 않는 나라였다 해도 이건 좀 아닌데 싶잖아요. 왕욱의 노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헌정왕후가 덜컥 임신까지 해버리고 배가 남산만큼 불러오는데 이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 다음 알려지면 잘못해서 노비들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묵인했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노비들이 성종한테 이걸 알리고 싶은데 또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걸 몰래 알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헌정왕후가 왕욱과 동침을 할 때 왕욱의 집 마당에서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왕욱은 태조 왕건의 아들이랬죠. 이때 당시에 왕건의 다른 아들들은 이미 거의 다 죽어서 왕욱이 사실상 왕실 최고 어른이었어요. 게다가 왕위에 있던 성종한텐 삼촌이었고요. 그런데 그 왕욱의 집 앞에 불이 났다고 하니까 성종도 헐레벌떡 달려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도착하니까 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헌정왕후가 딱 있는 겁니다. 근데 배는 왜 저렇게 불러있지? 그때 노비 한 명이 막 달려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폐하, 헌정왕후와 왕욱은 서로 동침을 하는 사이이옵니다. 게다가 헌정왕후는 지금 왕욱의 아이를 임신하여 배가 만사까지 불러있사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데 이를 성상께 알릴 방법이 없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집 마당에 불을 질러 싸웁니다. 세상 이런 일이. 궁궐은 발칵 뒤집히고 성종도 노발대발을 합니다. 성종은 유학을 장려했어요. 근데 유교적 가치관으로 볼 때 지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 왕비가 삼촌이랑 그것도 불륜? 심지어 애까지 임신했어? 성종은 곧장 왕욱을 유배 보내버립니다. 일단 헌정왕후에겐 딱히 처벌을 내리진 않았는데 하필 이날 이 난리를 겪고 집에 돌아오는 와중에 아이가 태어나 버려요. 차마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 앞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헌정왕후가 이날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아이를 낳고는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쨌든 그렇게 헌정왕후와 왕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그가 바로 훗날 고려 제8대 왕이 되는 왕순입니다. 왕순 제거 작전. 어쨌든 일은 이미 벌어졌고 왕순은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종의 마음씨가 워낙 착했거든요. 성종은 처음엔 이 아이를 궁궐로 데려와서 키우려 해요. 유모도 붙여주고 나름 잘 해주려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성종을 딱 보더니 아빠!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본 성종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어린애가 지금 운명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죽고 아빠는 유배 보내지고 평생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른 채로 자랄 텐데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자기를 보고 아빠라고 할까? 성종은 결국 아이를 왕욱에게 보내서 왕욱이 기르게 해줍니다. 그렇게 왕욱이 아이를 기르게 됐는데 또 왕욱이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왕순은 5살 때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성종이 죽고 목종이 즉위합니다. 자, 근데 왕순이 갑자기 왜 등장했죠? 천추태후가 김치양이랑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얘를 왕위에 올리려면 왕시성을 가진 어린 남자아이들을 전부 제거해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왕순은 엄마가 과거에 왕비였을 뿐만 아니라 태조 왕건의 손녀이며 또 아빠는 태조 왕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순은 태조 왕건의 손자이자 증손자인 거예요. 사실상 목종이 아들 없이 죽으면 왕순이 유일한 왕위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얘만 없으면 내 아들을 왕위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추태후랑 김치양은 얘를 어떻게 제거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천추태후는 왕순을 출가시켜서 절로 보내버려요. 그 다음 자꾸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시도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뉩니다. 천추태후가 처음에는 왕순을 순교사라는 절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 순교사는 수도 개경과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당시 불교계에서 위상도 꽤나 높았고요. 그래서 사실 왕순이 마음만 먹으면 조정의 유력 관료들이랑 친분을 다질 수 있었어요.
그니까 왕위 계승을 못하게 하려는 것 치고는 좀 허술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로는 천추태후는 사실 왕순을 죽일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김치향이 자꾸 자객을 보내서 왕순을 죽이려 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거쳐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3년 있다가 다른 데로 보내버리거든요. 목종 9년 14살의 왕순은 순교사를 떠나 신열사로 옮겨집니다. 갑자기 작은 절로 보내지니 왕순도 뭔가 눈치를 챘겠죠. 이 신열사에는 진관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눈치를 챘어요. 왕순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때부터 자꾸 왕순을 죽이러 자객이 찾아오는데 이들도 다 눈치 까고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한두 번은 어떻게 막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진관 스님이 땅굴을 파서 뭔가 위험할 것 같으면 왕순한테 여기 들어가 있으라고 한 다음 땅굴 위에 침대를 놓아서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엔 천추태후가 보낸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와 왕순에게 술과 음식을 먹이려 합니다. 그러자 진관 스님은 이미 눈치 다 까고 왕순을 땅굴에 숨겨놓고는 이 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근데 어쩌죠? 왕순이 아까 산에 놀러 나갔는데 말도 없이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를 통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리죠 뭐.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두 사람은 저를 떠나지 않고 기다렸지만 왕순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왕순이 목종한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며칠 전 간악한 무리가 절에 술과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신은 혹여나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까 염려하여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돌아간 뒤 그 음식을 마당에 버렸더니 잠새와 까마귀가 날아와 이 음식을 먹고는 금세 독에 중독돼 죽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리도 절박하니 성상께서는 이 불쌍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목종이 왕순을 죽이는데 합의했다면 왕순이 이 편지를 목종에게 보냈을 리가 없겠죠. 또한 왕순은 마지막 남은 태조 왕건의 후손으로 사실상 후계가 확정된 상황이기에 이런 편지를 주고받은 걸로 보아 목종도 암묵적으로 왕순을 후계로 인정했을 거고요. 게다가 왕순이 신열사에 머무르면서 지은 시들이 있는데 여기서 왕순은 왕위에 오르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목종과 왕순 사이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걸로 추측됩니다. 근데 문제는 천추태후란 말이에요. 천추태후가 자꾸 몰래 왕순을 죽이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목종은 남색을 즐겼습니다. 그의 유명한 남자친구로는 유충전과 유행간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요. 목종은 이 둘에게 높은 관직을 주어 궁궐 출입을 자유롭게 했으며 이들의 관계가 워낙 유명해서 이미 조정엔 소문이 파다했죠. 게다가 이 둘은 목종의 신뢰를 등에 업고 온갖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심지어 한때는 목종이 몸이 아프다면서 이 둘을 통해서만 관료들과 소통할 정도였으니 관료들 입장에선 이들이 얼마나 거슬렸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연등회가 펼쳐져 목종이 이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실제 기록에 의아한 점들이 있어서 이걸 해설하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고려사전료에서 기사를 그대로 발췌해서 내용을 전개한 다음 저의 생각을 뒤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발췌한 부분은 어투가 달라지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종 12년 1월 16일 목종이 흥서하다. 참고로 원래 기사는 하나인데 제가 그냥 내용에 따라서 임의로 챕터를 나눴고요. 이름이 아니라 직함으로 등장하는 자들이 몇몇 있는데요. 먼저 왕 또는 임금은 사건이 벌어지는 시점 왕위에 있던 목종을 말하는 겁니다. 태후는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를 말하는 거고요. 대량 원군은 목종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는 현종 왕순을 말하는 겁니다. 유행간과 유충정. 임금께서 상정전에 나아가 연등회를 구경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기름창고에 화재가 나더니 불길이 천추전까지 옮겨 붙었다. 왕께서는 전각과 기름창고가 전부 불에 타 잔해만 남은 것을 보고는 슬픔에 잠겨 병이 나서 정사를 돌보지 못하였다. 관료들이 번갈아 숙직하고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인 유행간과 유충정도 함께 내전에서 교대로 숙직하였다. 왕은 유행간, 유충정과 남색을 즐겼다. 유행간은 용모가 아름다워서 왕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여 종애하였으며 왕은 명령을 내릴 때면 반드시 유행간에게 먼저 물어본 후에야 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유행간은 왕의 총애를 믿고 교만하고 건방지게 굴면서 백관을 경멸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니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들이 그를 보기를 왕을 보듯 하였다. 유충정 또한 재주와 능력이 없는데도 왕으로부터 깊은 총애를 받았다. 왕이 일찍이 이 두 사람에게 물창고의 아전들을 관리하게 하였더니 이 둘은 궁을 출입할 때마다 아전들로 하여금 자신을 수행케 하였는데 그 행렬이 지나치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웠다. 지난 화재로 천추전이 소실돼 태후가 장생전으로 거처를 옮겨갔다. 왕은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몸이 편치 않아 항상 내전에만 머무르면서 신하들을 만나지 않으려 했다. 이에 대신들이 왕의 병세가 걱정되어 병문안이라도 가보려 하였으나 유행간이 왕의 말을 전하기를 몸이 점점 회복되고 있으니 따로 나를 잡아서 만나보겠다 라고 하였다. 재차 청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김치양의 난. 하루는 왕이 채충순을 불렀는데 그가 침전으로 들어오자 주위를 모두 물리고는 이렇게 물었다. 과인의 병이 점점 나아지고 있긴 하나 최근 왕실 외부에서 흉계를 꾸미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경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채충순이 답했다. 신도 언뜻 듣기는 하였으나 그 실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은 침상 위에 있던 편지를 집어 그에게 주었는데 그 편지는 유충정에 올린 것이었다. 김치양이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넘보고 있사옵니다. 최근 뇌물을 주고 사람을 모으고 있사온데 신은 그의 간사한 계획을 깨닫고 거절하였으나 감히 아뢰지 않을 수가 없었나이다. 왕이 또 서신 한 통을 집어서 채충순에게 주니 곧 대량원군 왕순이 삼각산에서 올린 것이었다. 최근 간사한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사옵니다. 얼마 전엔 누군가 저울로 찾아와 저에게 술과 음식을 건넸는데 신은 혹여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까 의심하여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뒤 음식을 까마귀와 참새들에게 주었더니 새들이 이를 먹곤 죽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왕실을 위태롭게 하기 위해 이러한 모의를 하고 있사오니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편지를 다 읽은 채충순이 말했다. 사태가 급박한 듯하니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답했다. 짐의 병이 더욱 위독해져서 결국 죽게 되면 태조의 후손은 오직 대량원군만이 남게 된다. 경은 최한과 더불어 평소 충정과 절의가 있으니 마땅히 전심을 다하여 그를 보필하도록 하라. 사직이 다른 성씨에게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되느니라. 궁을 나온 채충수는 최항을 만나 이를 논의했다. 그러자 최항이 말했다. 안 그래도 저도 최근 근심하고 있었는데 성상의 뜻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때 유충정이 사람을 보내 최항과 채충순에게 전했다. 지금 성상께서 병으로 누워 계신 틈을 타 간사한 무리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장차 사직이 다른 성씨에게 돌아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만약 병세가 더욱 위독해진다면 마땅히 태조의 후손을 후계자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최항이 놀란 척하며 물었다. 태조의 후손이라면 누굴 말하는 것인가? 유충정이 답했다. 대량 원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라면 마땅히 왕위를 계승할 만한 분입니다. 제가 직접 경들을 만나 상의하고 싶지만 제겐 수행원이 많아 혹여나 주위에서 의심을 살까 두려우니 두 분께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채충순이 왕을 찾아가 말했다. 대량원군께 군사를 보내 그를 궁으로 모셔오게 하소서. 허나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으면 분명 시일이 길어질 것인데 간사한 무리들이 그 틈을 타 대량원군을 해치려 할까 두렵습니다.
하여 군사 10여 명으로 하여금 지름길로 가서 조용히 모셔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서둘러 보내도록 하라. 내가 친히 대량 원군에게 선의하여 나라를 맡기려고 한다. 만약 내가 병이 낫게 된다면 과거 성종께서 나를 후계로 세우셨던 것처럼 일찌감치 명분을 세워놓을 것이다. 그리하면 그 누가 틈을 엿보려 할 텐가. 짐이 아들이 없어 일찍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였는데 이 때문에 무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하게 되었으니 이는 다 내 잘못이다. 경들은 종묘와 사직을 위하여 이 일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라. 왕은 제충순에게 명하여 대량 원군에게 줄 글에 조안을 잡게 하고 직접 먹을 갈았다. 그러자 이를 본 제충순이 말했다. 폐하, 신이 먹을 갈아서 글을 쓰겠나이다. 바라건대 성체를 수고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왕이 말했다. 마음이 조급하니 힘든 줄도 모르겠구나. 이때 유행가는 대량 원군을 맞아 세우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왕은 일이 누설될까 염려하여 제충순에게 유행관이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신열사로 10여 명을 보내 대량 원군을 맞아오라 하였으며 개성부 참군에게 명하여 군졸 100여 명을 거느리고 교외에 나가 그들을 맞이하게 하였다. 강조의 정변. 김치향이 이 일을 알게 되었으나 어찌할 방도가 없어 여러 날 동안 눈치만 보며 거취를 정하지 못하였다. 이보다 앞서 왕은 이주정이 김치향에게 붙은 걸 알고 있었기에 그를 임시로 서북면 도순검부사에 제수하여 그날 바로 떠나게 하였다. 그러곤 서북면 순검사 강조를 불러들여 궁으로 들어와 왕을 호위하라 하였다. 자, 잠깐 여기서 서북면 순검사가 뭐냐면요, 서북면은 고려의 서북쪽에 위치한 군사 행정구역이고 순검사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직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사 행정구역의 대빵이니 강조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꽤 됐겠죠.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강조는 왕의 명을 받자마자 곧 길을 떠나 용천역에 이르렀다. 그때 위종정과 최창이 그에게 다가왔다. 이 둘은 일찍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 쫓겨난 일로 조정에 대하여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둘은 나라의 변란을 일으키기 위해 강조를 찾아와 거짓을 전하였다. 주상께서는 지금 병이 위독하셔서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하여 태우께서 이 기회를 틈타 김치향과 더불어 명무를 일으키고자 하였는데 공이 외방에서 많은 군사를 장악하고 있기에 혹여나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 거짓으로 왕명을 꾸며 불러들인 것입니다. 공께서는 서둘러 서북면으로 돌아가시어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역적을 토벌하고 나라를 보전하시옵소서. 이 말을 믿은 강조는 왕이 이미 죽었으며 조정은 전부 김치향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생각하고는 곧장 서북면으로 돌아갔다. 한편 전추태우는 강조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를 보내 길을 막고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사태의 위급함을 느낀 강조의 아버지는 글을 써서 대나무 지팡이 안에 숨기고는 종의 머리를 깎아 승려처럼 보이게 하여 거짓으로 승려인 척하면서 강조에게 글을 전하게 하였다.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간사한 무리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으니 강조는 서둘러 병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나와 나라의 변란을 평정토록 하라. 종은 밤낮으로 급히 달려가 강조에게 편지를 전하고는 기력이 다하여 죽고 말았다. 편지를 읽은 강조는 곧장 병사 5천을 데리고 길을 나섰는데 도중에 아직 왕이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강조는 기운을 잃고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그에게 말했다. 일이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강조가 말했다. 그래, 그럼 출발하자. 강조는 왕을 폐위시키기로 결심하고 병사들을 보내 대량 원군을 맞아오게 하였다. 이미 왕이 대량 원군을 데려오기 위해 사람을 보냈으나 강조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현종 즉위. 강조는 먼저 왕에게 장계를 올렸다. 성상의 병이 점점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근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에 간사한 무리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또한 폐하께서는 유행안 등의 참소와 천만을 믿으시고 상과 벌을 내림이 사리에 맞지 않았기에 지금 조정이 이 위태롭고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명분을 바로잡아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매고 악한 무리들을 제거하여 무사람들의 원통함을 씻기고자 하오니 폐하께서는 근처 절간에 나가 잠시 쉬고 계시옵소서.
지금 대량 원군을 맞이하여 궁궐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간사한 무리들을 소탕한 후에 다시 맞아들이겠사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네, 이미 알고 있으니 그리하겠다. 이때 이미 왕이 보낸 사람들이 신열사에 도착해 대량 원군을 맞이하였다. 승려 진관은 처음엔 이들이 간사한 무리인 줄 알고 대량 원군을 숨기어 내주지 않으려 하였으나 이들이 대량 원군을 맞이하여 왕으로 세울 뜻을 전하니 그제서야 대량 원군이 밖으로 나왔다. 강조의 병사들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 크게 소란을 피웠다. 이에 놀란 왕은 두려워하며 떨었다. 탁사정과 하공진은 모두 곧바로 강조의 편으로 붙었다. 최양이 성 밖으로 나와 강조에게 물었다. 옛날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강조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조의 군사들이 궁궐로 난입하니 태우와 함께 있던 왕은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목 놓아 울었다. 왕은 궁인과 내시들 그리고 최충순과 최항과 함께 법왕사로 갔다. 강조가 궁궐로 들어서니 군사들이 만세를 불렀다. 놀란 강조가 말했다. 왕위를 계승하실 임금께서 아직 도착하지도 않으셨는데 이게 무슨 소란이냐? 잠시 후 대량 원군이 도착하니 마침내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가 바로 고려 제8대 왕 현종이다. 목종의 최후. 강조는 목종을 폐위시킨 뒤 그를 감시하게 하였으며 병사를 보내어 김치양 부자와 유행간 등 7명을 죽이고 그들과 태후의 측근 30여 명을 섬으로 유배보냈다. 목종이 최양을 보내어 강조에게 말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강조는 말을 단 한 필만 보내주었다. 목종은 민가에서 말 한 필을 취하여 태후와 함께 타고 나아갔다. 귀법사에 이르자 어의를 벗어 반납했다. 강조가 최항 등 목종을 수행하던 신하들을 불러들였다. 최항을 떠나보내며 목종이 말했다. 얼마 전 천추전이 불에 타 소실된 것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변란이 일어난 것도 전부 다 내가 덕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을 이제와 그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다만 바라건대 나는 이제 시골에 내려가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자 하니 경이 좀 새 왕에게 잘 아뢰어 주시게. 목종은 태후가 음식을 먹을 때면 직접 그릇을 받들고 태후가 말을 탈 때면 직접 고비를 잡았다. 목종이 적성현에 이르자 강조가 김광보를 보내 그에게 독약을 바쳤다. 목종이 마시지 않으려고 버티자 김광보가 옆에 있던 군사들에게 말했다. 강조가 내게 말하기를 만약 독을 먹이지 못하면 군사로 하여금 큰 일을 치르게 한 뒤에 자살하였다고 보고하라 라고 하였다. 뭣들 아느냐? 당장 저자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멸족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자 군사들이 목종을 시해한 후 현종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아뢰었다. 그날 밤 문짝을 뜯어 관을 만든 다음 날이 밝자 화장을 했다. 태후는 황주로 돌아왔다. 이 일이 전해지자 신하와 백성 중에는 원통해하고 분노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도 새 왕 현종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거란이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자 그제야 현종은 목종이 시해되었음을 알고 묘호를 목종이라고 지었다. 의문점. 자, 그럼 지금부턴 제가 느낀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또 이에 대한 저의 해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조가 용천역에 다다랐을 때 위종정과 최창이 길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 둘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기록에 따르면 조정에 원한이 있어서 변란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들은 목종이 죽었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강조는 지 혼자서 이미 목종이 죽었고 김치양이 조정을 장악했다고 생각했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사실이면 그냥 과대망상증 아닌가요? 또 목종이 강조를 불러들이자 천추태후는 강조를 막으려고 신하를 보냈다고 하죠. 근데 강조가 개경에 들이닥칠 때를 보면 또 목종이 천추태후랑 같이 있었대요. 그리고 목종은 유배를 가면서도 자기 엄마한테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목종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강조를 불러들였고 천추태후는 그런 강조를 막기 위해 사람을 보냈으면 이 둘이 대립을 한 건데 왜 또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거람?
그리고 강조가 서북면으로 돌아갔을 때 강조의 아버지는 왜 그런 거짓말 편지를 보냈을까요? 왕은 이미 죽고 역적이 조정을 장악했다니요. 그냥 완전 생구라잖아요. 게다가 노비를 스님으로 변장까지 시켜서 보냈다고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예 길이 통째로 막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강조는 중간에 목종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왜 진퇴양난인가요? 그냥 목종한테 가서 군사 내준 다음에 잘못 알아서 그랬다고 사실대로 고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애초에 목종이 강조한테 개경으로 오라 한 거잖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강조가 개경으로 쳐들어왔을 때 어째서 목종과 천추태후 그리고 김치향 셋 다 아무런 대응을 못했을까요? 아니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할 때도 최영이 개경 군사들 모아서 맞서 싸웠잖아요. 강조는 고작 군사 5천 끌고 온 건데 어째서 이들은 개경 군사를 모을 시도조차 안 한 걸까요? 자, 그리고 강조는 김치향도 죽이고 심지어 목종도 죽였으면서 왜 천추태후는 끝까지 살려둔 걸까요? 천추태후가 정말로 김치향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했다면 그녀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종은 저렇게 쉽게 죽였으면서 천추태후는 왜 굳이 살려둔 걸까요? 마지막으로 병사들은 어째서 강조가 궁으로 들어오자 만세를 부르며 환영한 걸까요? 마치 반란에 성공해서 이제 강조가 왕위에 오를 것처럼 말이죠. 개인적인 해석. 이렇듯 강조의 정변은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문만 띄우고 끝낼 순 없으니 제 의견을 적어보자면 저는 강조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계획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라고 봅니다. 자, 위종정과 최창의 등장,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아니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굳이 거짓말을 했으며 강조는 왜 의심도 없이 이걸 덜컥 믿고 심지어 혼자 과대망상을 한 걸까요? 기록에는 위종정과 최창에게 거짓말을 한 죄로 벌을 줬단 얘기도 없고 강조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말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현종이 위종정과 최창을 강조의 일당이라 해서 탁사정 등과 함께 섬으로 유배보내버리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게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봅니다. 마치 정보의 오류로 인해 강조가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말이죠. 그리고 천추태후가 강조를 잡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 기록에는 내신, 신하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군사를 보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목종이 강조에게 개경으로 오라고 편지를 보내자 강조는 이게 기회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군사들 동원해 개경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대규모 군사를 끌고 가면 분명 개경의 군사들이 막아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병력만 끌고 한번 가는 척 하다가 위종정과 최창의 말을 듣고는 다시 돌아온 겁니다. 어쩌면 이 둘은 애초에 강조와 짜고서 강조가 돌아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자체를 조작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들은 조정의 변란을 만들기 위해 이런 거짓말을 했음에도 따로 처벌을 받지 않은 데다 나중엔 아예 강조의 일당이라는 이유로 유배를 가게 된 거 아닐까요? 강조가 움직인다는 소식을 들은 천추태후는 강조를 막기 위해 군사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군사가 아니어도 돼요. 장수를 보내서 그 지역 군사로 맡게 해도 되죠. 장수도 관료잖아요. 그래서 아예 길을 통째로 틀어막고는 강조를 잡으려고 수색한 거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강조의 아버지는 강조에게 편지를 전달하려 했는데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으니 편지를 대나무 지팡이에 숨기고 굳이 노비를 스님으로 변장까지 시켜서 몰래 강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자 강조에겐 명분이 생겼습니다. 왕이 죽었고 역적이 조정을 장악했으니 역적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는 명분 말이죠. 게다가 한번 페이크를 준 덕에 천추태후의 군사들은 전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들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강조는 군사 5천을 이끌고 개경으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개경엔 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는 이미 이들을 포섭해 놓았어요. 그래서 탁사정과 하공진은 강조가 도착하자 곧장 강조 편으로 붙습니다. 그러니 개경에는 강조를 막아설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고 목종과 천추태우는 이렇다 할 저항도 못 해본 채 왕위를 빼앗기고 만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란의 명분이 부족해요. 김치양처럼 왕위에 올릴 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종이랑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강조는 반란을 일으킨 걸까요? 강조에게서 이유를 찾으려 하면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강조가 아니라 목종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어떨까요? 자, 지금 조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우는 자기 남친을 고위관직에 올려놓고 남자에 빠져서 헬렐레 거리고 있고, 김치양은 그런 태우의 권세를 등에 업고서 백성을 수탈하고 백관을 능멸하며 마구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왕씨도 아닌데 왕위에 올리겠다며 하나밖에 없는 왕손인 대량원군에게 자꾸 자객을 보내 암살을 시도하고 있는 데다가 아예 대놓고 자기 편을 포섭하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 왕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어미가 이 지경이면 왕이 뭔 조치라도 취해야 될 텐데 목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죠. 남색에 빠져서 유행관, 유충정에게 권세를 쥐어줬으니까요. 이 둘도 김치양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백관을 능멸하고 백성을 수탈했죠. 그러니 이 조정 돌아가는 꼬라지가 아주 개판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밖에선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오네 만회하고 있는데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이대로 있다가 거란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그냥 개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강조가 아니라도 조정의 신하라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누가 반란을 일으켜도 이상할 게 하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차피 반란 일으킬 거면 군사력이 있는 장수가 일으켜야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조인 거죠. 이 명분은 강조가 목종한테 그대로 직접 말합니다. 성상의 병이 점점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근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에 간사한 무리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또한 폐하께서는 유행안 등의 참소와 천만을 믿으시고 상과 벌을 내림이 사리에 맞지 않았기에 지금 조정이 이 위태롭고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명분을 바로잡아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매고 악한 무리들을 제거하여 무사람들의 원통함을 씻기고자 하오니 폐하께서는 근처 절간에 나가 잠시 쉬고 계시옵소서. 지금 대량 원군을 맞이하여 궁궐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간사한 무리들을 소탕한 후에 다시 맞아드리겠사옵니다. 근데 아무리 왕을 끌어내릴 명분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왕위에 오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성계도 위와도 회군한 다음에 바로 왕위에 오르질 않잖아요. 창왕, 공양왕까지 거친 다음에야 백관의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른단 말이죠. 따라서 강조도 바로 왕위에 오를 순 없었어요. 명분이 없단 말입니다. 명분이. 그래서 강조는 일단 대량 원군을 데려와 현종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러곤 조정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현종을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거죠. 만약 강조가 거란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았다면 고려가 어떻게 됐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강조는 현종을 즉위시킨 뒤 다시 서북면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조정을 장악해버렸단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했죠? 목종 죽였죠. 그래, 목종 죽인 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괜히 얘 살려뒀다가 나중에 뭔 일이라도 나면 어쩝니까? 반란을 성공시킨 사람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했으니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에 평생을 시달려요. 저는 이걸 반란의 저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조도 또 다른 반란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조정을 장악하고 목종을 죽인 거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거란이 4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오니까 강조가 직접 30만 대군을 끌고 이들을 막으러 나서거든요. 이것 때문에 강조가 원래 충신인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일으킨 거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직접 전장에 나선 거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얘가 지금 반란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30만이나 되는 나라의 총병력을 딴 사람 손에 쥐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회군에서 강조 끌어내리면 어쩌려고요? 명분도 너무 좋잖아요. 왕을 끌어내린 역적이니 내가 강조를 처단하겠다. 심지어 거란이 이때 쳐들어온 명분이 강조가 반역을 일으켜서 잘하고 있는 왕을 끌어내렸으니 내가 이들을 처단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니까 강조 목 잘라서 거란한테 보내면 명분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니 강조 입장에서는 절대 이 군사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줄 수가 없어요. 충신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전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조를 충신이라 하기엔 조금 이유가 부족한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천추태후는 왜 살려둔 거냐? 사실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거든요. 단지 왕권의 위협이 안 돼서? 아니, 애초에 이 모든 일이 천추태후랑 김치향이 아들을 낳아서 얘를 왕위에 올리려고 역성혁명을 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김치향이랑 그 아들 죽였죠. 게다가 심지어 목종은 독약 먹기 싫다고 하니까 기어코 칼로 베어서까지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굳이 천추태후는 살려둘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아니, 목종까지 죽였는데 천추태후 한 명 더 죽인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천추태후가 말 맞다나 기록에는 굉장한 악녀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면 그냥 죽여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살려두냔 말이죠. 심지어 현종도 그녀에게 딱히 뭐라 하질 않아요. 가장 큰 피해자였는데 말이죠. 이 때문에 사실 천추태후가 악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고려사는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천추태후는 불교를 중흥했죠. 불교 척결은 유학자들에겐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게다가 유학자 입장에서 볼 때 왕비가 왕 사후에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어서 심지어 애까지 낳았다? 이거 가만둘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의도적으로 고려사에 천추태후를 악녀로 기록했다 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분히 타당성 있는 얘기죠. 그럼 이쪽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천추태후는 그냥 불교 좋아하는 순수한 사랑꾼이었고 자객이랑 막 이런 건 다 김치향 혼자 벌인 일이었던 겁니다. 목종은 김치향을 처단하고 싶어도 천추태후가 엮여 있어서 효자라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강조가 쳐들어왔을 때도 둘이 같이 있었고 유배를 가면서도 목종이 직접 말 끌고 그릇 받들고 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했던 거 아닐까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천추태후는 목종이 강조를 불러들였을 때 강조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이건 김치향이 한 게 아니라 천추태후가 한 거라고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심지어 김치향은 목종이 움직이기 시작한 걸 알고도 어쩔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천추태후가 정말로 그냥 순수한 사랑꾼이었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천추태후가 너무 멍청한 사람이 돼요. 김치향이 대량원군 죽이려고 자객을 막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보냈으며 지 아들 왕위에 올리려고 관료들 포섭하고 다니는 게 이미 조정의 소문 다 퍼졌는데 천추태후가 이걸 전혀 몰랐다. 그래서 결론, 천추태후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래서 역사가 더 재밌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점들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추측을 하게 하고 사람들마다 의견도 나뉘게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딱 떨어지는 결론이 없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록만 봤을 때 강조의 정변은 의문점이 너무도 많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이 강조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도 나뉘고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가 계획적인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혼자 소설을 써본 거니까 반박시 님 말이 다 맞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끌어내리고 현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러자마자 거란이 무려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오니 다음 시간부턴 본격적으로 2차 고려-거란 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